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와, AI가 이렇게까지 쓰일 수 있겠구나. 이게 전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안녕하세요. 명상의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저는 지금 거의 한 달여 동안의 해외여행을 마치고 마보움에 돌아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여행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이 명상 컨퍼런스 위즈덤 2.0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즈덤 2.0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위즈덤 2.0이라는 말의 뜻은요, 위즈덤이 그 옛날 고대, 그런 고대의 명상, 요가 같은 그런 고대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면 위즈덤 1.0이, 위즈덤 2.0은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테크놀로지와 만났을 때, 그리고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일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떤 고대의 지혜를 만나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15년 전이고요. 저는 한 4회 때부터 이 위즈덤 2.0이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는 이 행사에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국, 일본이 같이 합작을 해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위즈덤 2.0 코리아, 위즈덤 2.0 재팬을 함께 운영도 했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저희가 다 약간 좀 준비팀이 번아웃이 와서 우리 올해 1년은 좀 쉬어가자 라고 하다가, 제가 올해 다시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된 이유는 내가 왜 그때 10년 전에 이 위즈덤 2.0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갔을 때 왜 이걸 이렇게도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어 했을까? 이런 의문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사실 3년 동안 어떤 행사를,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유치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의 초심을 다시 보러 위즈덤 2.0 샌프란시스코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래서 위즈덤 2.0을 한국에서 시작하고 싶어 했구나. 그리고 왜 위즈덤 2.0 이런 행사가 한국에도 필요한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위즈덤 2.0이라는 이 행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좀 궁금하시죠? 첫날 위즈덤 2.0이 올해는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첫날은 좀 저녁에 시작했어요. 저녁에 시작해서 6시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거의 3세션 정도의 연사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는 페어웰 파티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첫날 저는 함께 했던 연사들이 첫날부터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일단 첫날 그 행사의 오프닝을 장식했던 것은 소렌 고드해머, 위즈덤 2.0의 창시자. 이 소렌 고드해머도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원래는 명상 선생님이었고, 그 실리콘밸리 쪽,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명상을 알려주기도 하고, 뭐 클래스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명상을 알리는 사람인데, 본인이 너무 많이 SNS를 쓴다는 거 이제 본인이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위터 중독. 그래서 어느 날 그 트위터 다니고 뭐 페이스북 다니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명상 선생님인데 내가 너무 이 SNS를 오래 하는 것 같다,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마음 챙김, 마인드풀한 삶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페이스북인가 구글인가에서 장소를 내어줍니다. 너무 좋은 주제 같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가 이게 정식 컨퍼런스로 탄생합니다. 바로 위즈덤 2.0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기 시작해요. 그 고민도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테크놀로지를 마인드풀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시작됐다가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위즈덤 2.0을 참여했던 게 2014년이거든요. 근데 2014년에만 해도 그때 거의 이제 4회째인가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거의 2,000명, 전 세계에서 참가자들이 오는 그런 컨퍼런스로 단기간에 성장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무대 위에서는
전 명상 관련 컨퍼런스라 그래서 저도 다 같이 앉아서 명상하고 그런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대 위에 뭐 페이스북 임원, 구글 임원, 트위터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이 마음 챙김 명상이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무대 위에서 함께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소래는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이 컨퍼런스를 만든 이래로 사회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챗GPT 같은 AI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럴 때 더 지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소렌이 이렇게 무대를 연 다음에 그 이후로 한 4-5분의 연사분들이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분들 중에 한 분은 바로 이 제임스 네스터라는 분의 강연이었어요. 이 제임스 네스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저널리스트예요, 원래는. 네, 그리고 저널리스트이면서 원래는 그 심해 다이빙을 하시는 이런 잠수부들을 취재를 했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호흡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약 10년에 걸쳐서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흡에 대한 전문가로, 이제 이분이 되게 너무 재밌었던 건 이거였어요. 약간 불평을 하시는데 강연에서, 아니 나는 저널리스트인데 이렇게 호흡이 중요하다고, 난 사실 이쪽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전문가들은 어디 갔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이 사실은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저의 삶에도 되게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피곤하고 이러면 엄청 저도 코를 곤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밤에 잘 때 코를 고는 사람들은 이 입에 마우스 테이프,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좋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권유로 이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럼 이 제임스 네스터 강연에서 이 코골이가 심할 때 마우스 테이프를 붙여라. 이거 외에도 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당장 해보실 만한 이런 팁 하나를 소개하자면, 제가 이거는 명상을 할 때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호흡을 코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호흡을 코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입으로 호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비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뭔가 코로 호흡하는 게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데, 이제 제임스 네스터의 얘기는 입으로 호흡을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호흡할 때는 바깥의 나쁜 공기가 우리의 코를 통해서 걸러지거든요. 근데 입으로 호흡할 때는 그게 바로 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특히 지금 이렇게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원래는 이 코와 이 부분에 공간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진화를 하면서 이 공간이 점점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학적으로 숨 쉬는 게 약간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좀 보셔도 좋고요. 그 치과 같은 데 가면 마우스 테이프 이렇게 이런 거 맞춰주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도구의 그 도움을 받아서 호흡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이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게 더 힘들어졌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구나, 이런 게 좀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 첫날 저에게 와우, 정말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AI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라는 정말 놀라움을 안겨준 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션을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 세션의 발표자는 아자 라스킨이라는 분이고요. 이 아자 라스킨은 소셜 딜레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는 트리스탄 해리스와 아자 라스킨이 공동으로 세운
인간을 위한 기술 센터라는 그곳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이 다큐멘터리가 전달하는 주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SNS가 얼마나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가. 되게 재밌는 게 아자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한 스크롤 기능을 발명한 사람이고요. 트리스탄 해리스는 구글에서 UX, UI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구글의 전직 UX, UI 출신과 이 아자 라스킨, 무한 스크롤을 만든 이 두 사람이 회사를 나와서 약간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빠지게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중독되지 않는 기술,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더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고민해보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실제로 이 인간을 위한 기술 연구소에서 그 하는 일이 미국의 이제 국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법안을 상정할 때 이 테크놀로지 회사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런 법안을 상정할 때 그런 자문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셜 딜레마라는 이런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이런 SNS의 폐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이 아자 라스킨이 최근에 가장 빠져있는 이 프로젝트는 바로 이것도 되게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Earth Spaces Project라고 해요. 그 한국말로 한번 옮겨볼게요. 지구종 연구? 지구종 프로젝트?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지구종 프로젝트에서 하는 이 주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AI를 통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종들, 동물들, 혹은 아직 모르겠어요. 곤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다른 생명체들의 언어나 의사소통 방식을 연구하는 겁니다. 와,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실을 이미 이 연구진들이 알아냈어요. 뭐냐면요. 이 아자 라스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그 향유고래. 지구상에서 뇌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리고 수명이 긴 살아있는 동물이거든요. 이 향유고래의 언어를 분석하는 거였어요. AI로. 그런데 이 향유고래들이 서로를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아냈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향유고래나 이런 다른 동물들의 언어를 분석할 수 있을까? 이게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 아자 라스킨의 말에 따르면 AI는 무언가를 분석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를 알아야지 이 언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AI가 작동하는 방식은 어떤 언어를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AI니까. 다만 이거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 언어와 이 언어 혹은 이 소리와 이 소리의 거리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자,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와 장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 단어 3개가 있다면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더 가깝겠어요? 아니면 여자와 장화가 더 가깝겠어요? 가깝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이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장화도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겠죠. 여자도 장화를 신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자라는 말을 쓸 때는 남자라는 말을 더 자주 빈도적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동물에게도 그들이 쓰는 발화, 어떤 구조나 소리를 채집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더 자주 쓰이는 소리나 소리라고 해야겠죠. 아직은 이 소리들의 묶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추론이 가능해진 거죠.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무작위적이거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규칙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언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I가 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AI가 이렇게까지 쓰일 수 있겠구나. 이게 전 너무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자 라스킨이 마지막 그 발표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분석했을 때 그 의도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니까. 그쵸? 네. 우리는 듣기 위해서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를 알려줘요. 어떤 향후고래의 언어를 분석을 해서 어떤 향후고래에게 말을 걸기로 해본 거예요, 연구진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 향후고래의 어떤 말을 녹음을 해서 그거를 그 향후고래에게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향후고래 한 마리가
한참 동안을 그 말을 듣자마자 혼란스러워하면서 주변을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연구진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그 향후 고래에게 던졌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이 말에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향후 고래가 사실은 던졌던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안녕. 나는 유정은이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말한 거예요, 주변의 동족들에게. 그런데 그거를 녹음을 해서 다시 그 향후 고래에게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쵸? 내 목소리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들려. 어떻게 생각하면 악몽을 안겨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 향후 고래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 연구진들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할 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겠구나. 자, 여기까지가 위즈덤 2.0 올해 샌프란시스코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틀째도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연사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이튿날의 이야기는 다음 마보에서 뵙겠습니다.